어린 학생 시절 다돌림을 당하던 여성이 교육부 장관이 되어 대한민국의 교육 실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어느 날 그녀가 동창회를 나갔을 때 그녀에게 학폭을 가하던 동창들을 만나서 또 다시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지만 동창생들의 남편이 교육부 장관의 여성 밑에서 일하는 사람임이 밝혀지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1998년 서울에서도 가장 낡고 가파른 동네 중 하나인 신림동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다세대 주택들이 개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길, 그 중에서도 해가 가장 짧게 머무는 곳에 서연의 집이 있었다. 어른 한 명이 겨우 허리를 눕힐 만한 작은 방 2개짜리 반지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연탄가스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고 창문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것은 오가는 사람들의 발과 흙탕물 튄 시멘트 바닥뿐이었다. 강서연의 아버지는 그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사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어머니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밤낮으로 서연을 키웠다. 어머니의 손은 늘 물에 불어 있었고 거친 손마디는 닳아 반질반질했다. 그런 어머니에게 서연은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다. 서연아, 밥 든든히 먹고 가. 공부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새벽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어머니는 식당에서 얻어온 멀건 묵국에 밥을 말아 서연의 앞에 놓았다. 서연은 말없이 밥을 삼켰다.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방 안에서 모녀의 입김만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서연에게 학교는 또 다른 전쟁터였다. 화양고등학교. 강남의 부유한 집 아이들이 모여드는 그곳에서 신림동 반지하에서 온 서연은 살아있는 이물질과도 같았다. 세탁소에 여러 번 맡겨 번들거리는 낡은 교복, 어머니가 식당에서 싸준 티나는 도시락,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가난의 그림자는 아이들의 좋은 놀림감이었다. 그 중심에는 박지민이 있었다. 유명 건설사 사장의 외동딸인 지민은 반짝이는 새 구두와 명품 가방, 그리고 늘 그녀를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서연을 그림자처럼 괴롭혔다. 어머, 강서연. 너 교복 아직도 그거입니까? 3년 내내 입을 건가 봐. 완전 빈티지네. 도시락 반찬 냄새 좀 봐. 무슨 청국장이야? 촌스러워. 지민의 말 한마디에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서연은 책상에 고개를 묻었다. 귀가 뜨거워지고 심장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다. 반격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가난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사실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초라해질 뿐이었다. 담임 선생님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못 본 척했다. 지민의 아버지가 학교 운영위원회의 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가장 끔찍했던 기억은 2학년 수학여행 때였다. 제주도로 떠나는 3박 4일의 여행. 참가비 30만 원은 서연의 가족에게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돈이었다. 어머니는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서연아. 엄마가 돈이 없어서. 서연은 괜찮다고 여행 같은 건 가고 싶지도 않다고 애써 웃어 보였다. 하지만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모두가 들뜬 얼굴로 여행 가방을 싸고 있을 때 서연은 홀로 빈 교실을 지켜야 했다. 수학여행 기간 동안 학교에 남는 학생은 전교에서 서연이 유일했다. 텅 빈 복도, 정막이 흐르는 운동장. 세상에 완벽히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다. 그때였다. 텅 빈 교실 창밖으로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지민과 그 무리가 보였다. 그들은 서연을 발견하고는 손가락질하며 자기들끼리 낄낄거렸다. 그 순간 지민의 입모양이 선명하게 보였다. 거지. 서연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났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깨물어 삼켰다. 이가 부서져라 깨물었다. 그녀는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저 멀리 보이는 서울의 마천루를 노려보았다.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실컷 멸시해라. 차가운 분노가 심장을 휘감았다. 그러나 그 분노는 절망으로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불씨처럼 뜨겁고 선명해졌다. 나는 결코 여기서 주저앉지 않아. 이 가난의 고리를 끊어버릴 거야.
너희가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할 곳까지 올라가서 다시는 누구도 나를, 나의 어머니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겠어. 그날 18살의 소녀 강서연은 잿빛 세상에 홀로 남아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기로 맹세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는 강철의 빛이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수학여행의 고독한 맹세 이후 강서연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삶에서 잠과 여가라는 단어는 사라졌다. 학교와 독서실 그리고 집. 그녀의 동선은 이 세 곳을 벗어나지 않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전날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고 등교 시간 전까지 EBS 교육방송을 들었다. 쉬는 시간 10분은 다음 수업을 예습하거나 영어 단어를 외우는 시간으로 채웠다. 점심은 5분 만에 해치우고 곧장 옥상으로 올라가 조용한 곳에서 책을 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다. 식당 일이 끝나고 자정이 넘어 들어온 날에도 서연의 방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조용히 방문을 열어 딸의 책상 위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놓고 나오곤 했다. 앙상하게 마른 딸의 등이 굳은 결심으로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의 변화는 성적으로 즉각 나타났다. 중위권에 맴돌던 성적은 가파르게 치솟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전교 10등 안에 드는 기염을 토했다. 아이들은 놀라워했고 몇몇은 갑자기 왜 저래? 라며 수군거렸다. 박지민은 특히 서연의 성적표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서연이 자신의 아래에 있어야만 하는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야, 너 뭐 커닝했냐? 갑자기 성적이 왜 이렇게 올랐어? 지민이 시비를 걸어왔지만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무심한 눈으로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연의 침묵과 무관심은 지민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서연이 더 이상 자신의 조롱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치 자신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 3학년이 되자 서연은 부동의 전교 1등 자리를 꿰찼다. 그녀의 이름은 교내 게시판 가장 높은 곳에 걸렸고 선생님들의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더 이상 그녀를 신림동에서 온 불쌍한 애로 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화양고의 자랑, 가장 유력한 서울대 합격 후보로 불렸다. 서연은 그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원했다. 자신처럼 상처받는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다. 고민 끝에 그녀는 목표를 정했다. 대한민국 교육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것. 그 첫걸음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었다. 수능날 서연은 어머니가 싸준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고사장으로 향했다. 지난 1년간의 고통과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기에 남은 것은 담담하게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결과는 기적과도 같았다. 강서연은 수능에서 전 과목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화양고등학교 개교 이래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대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서연은 낡은 반지하 방에서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했던 과거를 자신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안도감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졸업식 날 전교 수석으로 단상에 오른 서연은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하게 되었다. 낡고 해진 교복이 아닌 처음으로 산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단상 아래에는 박수를 치는 선생님들과 후배들, 그리고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박지민이 있었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한 원고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갔다. 저는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감사라는 말 대신 다짐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책 속의 지식뿐만 아니라 침묵의 무게와 편견의 아픔, 그리고 차가운 외면이 한 사람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상처에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등불 삼아 다시는 이 땅의 어떤 학생도 저와 같은 어둠 속을 헤매지 않도록
길을 비추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난이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 학교를 만드는데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고 그 울림은 강당 전체를 가득 메웠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박지민은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린 서연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강철의 별은 그렇게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5년의 세월이 흘렀다. 2025년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인 정부 세종청사. 수많은 부처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현안들이 오가는 교육부 건물, 그 꼭대기층에 위치한 장관실의 주인은 바로 강서연이었다. 대학 수석 졸업 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교육부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녀는 지난 20여 년간 오직 한 길만을 보고 달려왔다. 탁월한 업무 능력과 정책 수립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확고한 철학으로 그녀는 교육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쌓아 올렸다. 그녀의 손을 거쳐 수많은 교육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었다. 특히 학교 폭력 근절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에 대한 그녀의 집념은 전설과도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올랐다. 신림동 반지하 소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언론은 그녀의 인생을 입지전적인 성공 신화라며 앞다투어 보도했지만 서연에게 그 자리는 성공의 정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로소 자신의 오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시작점이었다. 장관 강서연의 하루는 촘촘한 일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새벽같이 출근해 밤늦도록 이어지는 회의와 보고, 국회 출석과 현장 방문. 그녀는 지친 기색 없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현장을 향해 있었고 책상 위 보고서의 숫자보다 학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더 신뢰했다. 이번 학교폭력 종합대책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 국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자 서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그 안에 강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보여주기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책상 앞에서 만든 정책이 교실 구석에서 우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의 온전한 회복과 애초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정책의 학생 마음 건강지원센터 설립과 전문 상담교사 인력 확충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할 생각입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장관이라는 직위에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성과 절실함이 묻어나는 힘이었다. 회의실의 누구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퇴근 후 세종시의 장관 관사로 돌아온 서연을 맞이하는 것은 따뜻한 미소의 남편 이현우였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그는 아내의 가장 큰 상처와 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동반자였다. 그 역시 교육부에서 잔뼈가 굵은 고위 공무원 정책기획관이었지만 집에서는 아내를 위해 기꺼이 앞치마를 두르는 자상한 남편이었다. 오늘 국회에서 힘들었죠? 표정이 안 좋네. 현우가 내미는 따뜻한 차를 받아들며 서연은 비로소 긴장을 풀었다. 괜찮아요. 그저 어릴 적 생각이 나서. 그녀는 가끔씩 과거의 악몽에 시달렸다. 화려한 장관실에 앉아있을 때에도 문득문득 자신을 짓누르던 반지하의 곰팡이 냄새와 아이들의 차가운 비웃음이 환영처럼 떠오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비서실을 통해 우편물 하나가 전달되었다. 금박 장식이 박힌 고급스러운 흰 봉투. 발신인은 화양고등학교 제25회 동창회 준비위원회였다. 봉투를 보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25년 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이름 박지민. 그리고 그 시절의 모든 얼굴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왔다.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그들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아니,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내의 굳은 표정을 본 현우가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말없이 초대장을 남편에게 건넸다. 초대장을 읽어본 현우의 얼굴 역시 굳어졌다. 그는 아내가 화양고등학교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가지 마요. 굳이 가서 상처받을 필요 없잖아요. 현우는 진심으로 아내를 걱정했다. 그러나 서연은 한참 동안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아니요. 가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강서연이에요. 내가 내 과거로부터 도망친다면 어떻게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맞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그들을 만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은 과거의 망령과의 정면 대결을 선포하는 출사표였다.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잿빛 반지하의 소녀와 세종의 불빛을 책임지는 장관이 하나의 시간 속에서 마주 서게 될 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화양고등학교 제25회 동창회 초대장. 그 빳빳한 종이 한 장이 강서연의 서재에 놓인 이후 관사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서연은 며칠 밤낮으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은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전쟁터였다. 하나는 교육부 장관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이성적이고 단단했다. 과거는 극복의 대상일 뿐 더 이상 현재의 자신을 흔들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인물. 그녀는 그 역할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자아는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18소녀 강서연이었다. 그 소녀는 여전히 낡은 교복을 입고 차가운 교실 구석에서 떨고 있었다. 박지민의 날카로운 조롱이 들려올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고 무심한 시선들이 온몸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히는 듯한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초대장은 그 잊고 싶었던 소녀를 2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재로 소환하는 주술과도 같았다. 밤이 깊어지자 서연은 서재에서 홀로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앨범을 넘기자 풋풋하지만 어딘가 주눅든 얼굴의 흑백 사진 속 자신이 보였다. 단 한 장도 활짝 웃는 사진이 없었다. 대부분의 단체 사진에서 그녀는 구석에 서 있거나 다른 아이들의 어깨 뒤에 얼굴 일부가 가려져 있었다. 박지민과 그 무리는 언제나 사진의 중앙에서 가장 화려한 포즈로 웃고 있었다. 마치 세상의 주인공은 자신들이라는 듯이. 한 장의 사진 앞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다. 학교 축제 날 찍은 사진이었다. 지민의 무리가 서연을 둘러싸고 억지로 어깨동무를 한 채 웃고 있었다. 언뜻 보면 다정한 친구들 같았지만 서연은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사진을 찍기 직전까지 야, 너도 좀 웃어봐. 웃는 법도 까먹었냐? 냄새나니까 저리 가. 라며 그녀를 괴롭혔다. 사진 속 서연의 억지 미소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때 남편 이현우가 조용히 서재로 들어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는 말없이 아내의 손에 들린 앨범과 초대장을 번갈아 보았다. 여전히 아프지?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연은 애써 지탱하던 감정의 둑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워요. 25년이나 지났는데 그 자리에 가면 내가 다시 18살의 강서연으로 돌아가 버릴 것 같아서 무서워요. 아무 말도 못하고 또다시 도망치고 말 것 같아요. 그것은 교육부 장관 강서연의 입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나약한 고백이었다. 현우는 그런 아내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그는 비난하거나 충고하는 대신 그저 아내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공감해 주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현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신뢰를 담고 있었다. 서연아, 당신이 왜 가야 한다고 말했는지 나는 알아. 그건 복수 때문이 아니야. 당신 안에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이제는 당신 손으로 직접 안아주기 위해서잖아. 그는 서연의 몸을 바로 하고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다. 생각해봐. 당신은 더 이상 신림동 반지하의 소녀가 아니야.
당신은 수많은 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서 거물급 의원들을 상대로 당신의 정책과 신념을 관철시키는 사람이야. 당신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이 결정돼. 그 자리에 있는 박지민이라는 사람, 그리고 다른 동창들. 그들은 당신이 지금껏 상대해온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작은 존재들이야. 현우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그러나 동시에 따스한 연고처럼 서연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러니까 가서 보여줘.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었는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25년 전 텅 빈 교실에서 홀로 세상을 원망하며 울어야 했던 그 가여운 소녀를 위해서. 이제 당신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해줘. 괜찮다고, 너는 정말 잘 살아냈다고.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남편의 말에 서연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두려움으로 흔들리던 동공에 다시금 총명하고 단단한 빛이 돌아왔다. 그래, 그는 옳았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가장 용감한 전진이어야 했다. 과거의 나를 구원하기 위한 현재의 내가 벌이는 마지막 싸움. 그날 이후 서연의 마음은 완전히 정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동창회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그날을 기다렸다. 동창회 전날 밤 서연은 옷장 앞에 섰다. 어떤 옷을 입고 갈까?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여 그들의 방식으로 나를 증명할까? 아니면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의 예상을 만족시켜줄까? 수많은 생각 끝에 그녀가 고른 옷은 평소 공식 석상에서 즐겨 입던 단정한 네이비색 원피스였다. 특별한 로고나 장식은 없었지만 최고급 원단과 몸에 완벽하게 맞는 재단이 그 자체로 품격을 말해주는 옷이었다. 화려함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만으로 공간을 채우는 힘. 그것이 바로 지금의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원피스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가자, 서연아. 너를 만나러. 약속의 날, 서울의 심장부인 장충동에 위치한 신라호텔 영빈관은 25년 만에 열리는 화양고등학교 동창회를 위해 화려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유럽의 고성을 연상시키는 고풍스러운 건물 안으로 값비싼 외제 차들이 쉴 새 없이 들어왔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부와 성공의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유명 브랜드의 최신상으로 치장한 여성들과 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명함을 교환하며 인맥을 과시하기에 바빴다. 강서연은 홀로 택시에서 내려 그 풍경을 잠시 바라보았다.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려왔다. 깊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영빈관 안으로 들어섰다. 어머, 누구시더라? 입구에서 명찰을 나눠주던 동창회 임원이 서연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25년의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지성과 품격을 더했지만 학창시절의 주눅든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쉽사리 연결되지 않는 얼굴이었다. 강서연이야. 서연이 담담하게 이름을 말하자 그제야 아, 서연이 하는 어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강서연 화양고 25회라고만 적힌 명찰을 받아들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명찰에는 다른 동창들처럼 5호그룹 상무, 5호 법무법인 변호사, 5호 의원 원장 같은 화려한 직함이 없었다. 연 회장 내부는 허영과 과시의 열기로 가득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유학 보냈잖아. 스위스에 있는 5호 스쿨이라고 1년 학비만 1억이 넘어. 이번에 타워 팰리스 팔고 한남더일로 이사했는데 전망이 비교가 안 되더라. 남편이 이번에 상무로 승진해서 회사에서 제네시스 지구십 신형으로 바꿔줬지 뭐야. 서연은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물 한 잔을 마시며 그들을 조용히 관찰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를 보는 것 같았다.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의 주인공 역할을 맡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연기하고 있었다. 그때 연 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오늘의 주인공 박지민의 등장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샤넬로 휘감은 그녀는 유명 보석 브랜드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자랑하며 여왕처럼 입장했다. 그녀의 옆에는 기름진 머리를 뒤로 넘긴 남편, 재벌 2세로 알려진 건설사 부사장 최민준이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머, 지민아. 더 예뻐졌다.
최서방님 사업은 잘 되시죠?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아부를 떨었다. 지민은 그 상황을 만끽하며 우아하게 손을 흔들었다. 그러다 문득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에 순간적인 놀라움과 경멸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무리를 이끌고 곧장 서연에게로 다가왔다. 어머, 이게 누구야? 강서연 아니니? 내가 이런 데를 다 오고 정말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지민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주변의 동창들도 덩달아 낄낄거리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러게 여전하네. 하나도 안 변했어. 한 동창이 서연의 단정한 네이비색 원피스를 노골적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의 눈에는 명품 로고 하나 없는 그 옷이 가난의 증거처럼 보였다. 서연이는 지금 뭐하고 지내? 아직도 신림동 살아? 지민이 물었다. 아니, 세종시에 살아. 서연이 짧게 답했다. 세종시? 어머, 공무원인가 보네. 남편도? 아이고, 둘이 벌어봤자 우리 남편 연봉 반도 안 되겠다. 힘들어서 어떡하니? 지민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은 상대를 짓밟는 쾌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남편 최민준 역시 팔짱을 낀 채 서연을 경멸적으로 내려다보았다. 서연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그들의 유치한 조롱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평온한 태도는 오히려 지민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예전처럼 울거나 도망가야 할 대상이 마치 높은 곳에서 자신들을 관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근데 서연아, 넌 결혼은 했니?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말단 공무원이라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거 아니야? 지민의 친구가 깐족거리며 물었다. 남편도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야. 서연의 대답에 지민의 무리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며 비웃었다. 그들에게 공무원이란 성공과는 거리가 먼 따분하고 힘없는 직업의 대명사일 뿐이었다. 서연은 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25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타인의 배경과 직업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상대를 짓밟으며 자존감을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서연은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갇혀 진짜 중요한 가치는 하나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들. 그녀는 그저 조용히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 속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동창의 분위기는 술 기운이 더해지면서 더욱 노골적인 과시와 조롱으로 무르익어갔다. 남자들은 서로의 시계와 자동차 키를 은근히 비교했고 여자들은 자식들의 성적과 남편의 직위를 경쟁적으로 자랑했다. 그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박지민과 최민준 부부가 있었다. 최민준은 자신이 최근에 성사시킨 수천억 원짜리 부동산 계약에 대해 떠벌리며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그들의 화려한 세상 속에서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강서연은 완벽한 이방인이자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자신들의 조롱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서연의 태도에 심사가 뒤틀린 박지민은 이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과거에 가장 확실했던 성공 경험, 즉 서연에게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안겨주었던 기억을 재현하기로 했다. 얘들아, 우리 옛날 얘기나 좀 해볼까? 지민이 와인잔을 흔들며 주변의 이목을 끌었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너희들 2학년 축제 때 기억나? 강서연이 무대 뒤에서 어리바리하게 서 있다가 조명기구에 물 쏟아서 망칠 뻔했잖아. 그때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라고 물 한 바가지 끼얹어 줬잖아.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치, 서연아?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자 왜곡이었다. 실제로는 지민이 서연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고 서연이 들고 있던 물통이 엎질러졌던 사건이었다. 지민은 오히려 그 책임을 서연에게 뒤집어 씌우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물을 뿌리는 만행을 저질렀었다. 동창들은 지민의 말에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박장대소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지민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을 담고 있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려던 순간이었다. 박지민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발을 헛디딘 척 과장된 몸짓으로 비틀거리며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얼음물이 가득 담긴 유리잔을 그대로 서연의 가슴팍에 쏟아부었다. 어머나. 미안해서 어떡해, 서연아. 내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차가운 얼음물이 하얀 실크 블라우스 위로 쏟아지며 순식간에 옷을 흠뻑 적셨다. 물줄기는 그녀의 몸을 타고 흘러내렸다. 25년 전 축제 뒤편의 어두운 복도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감촉이 섬광처럼 되살아났다. 쏴아으 하는 물소리와 함께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시선이 흠뻑 젖은 채 서 있는 서연과 과장되게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지민에게로 향했다. 누가 봐도 고의적인 행동이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서연의 반응을 기다렸다. 모두가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분노에 차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예전처럼 창피함에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리라 예상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과거의 트라우마가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귓가에 아이들의 비웃음 소리가 쟁쟁하게 울리는 듯 했다. 숨이 막혔다. 그러나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파도는 지나가고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고요한 호수와 같아져 있었다. 그녀는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수백 명의 의원과 카메라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던 자신을 떠올렸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손을 잡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자신을 믿어주는 남편의 따뜻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는 더 이상 18배 소녀가 아니었다. 서연은 곁에 있던 테이블에서 냅킨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소란을 피우는 대신 우아하고 침착한 동작으로 옷의 물기를 천천히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나 슬픔, 당혹감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얼음처럼 차갑고 투명한 평온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서연의 예상 밖의 반응에 가장 당황한 것은 박지민과 그녀의 남편 최민준이었다. 특히 최민준은 이 상황이 자신의 아내가 완벽하게 승리한 그림이라고 착각했다.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하하. 여보, 조심 좀 하지 그랬어. 그 옷 드라이클리닝 비용이라도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저 친구가 그런 비싼 세탁비를 감당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는 서연을 향해 거만한 턱짓을 하며 조롱을 이어갔다. 거기 친구, 남편이 뭐 한다고 했지? 세종시에 있는 말단 공무원? 야, 그렇게 쥐꼬리만 한 월급 받아서 서울에 집은 사겠냐? 당신 남편한테 전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능력 없으면 아내까지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라고 말이야. 모욕적인 언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이제 모든 조롱의 화살은 서연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그녀의 남편에게까지 향하고 있었다. 서연은 물기를 닦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최민준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서늘한 분노도 뜨거운 슬픔도 아니었다. 상대를 압도하는 깊고 차가운,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권위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했다. 연회장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민준의 모욕적인 언사가 샴페인 거품처럼 허공으로 떠올랐다가 강서연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힘없이 터져 사라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모두가 서연의 입에서 터져나올 분노의 외침이나 절규 섞인 항의를 예상했다. 그러나 서연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조용하고 나직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연회장의 소란을 잠재울 만큼 낮았지만 모든 이의 귓가에 송곳처럼 파고들 만큼 날카롭고 선명했다. 고맙군요. 첫마디는 뜻밖에도 감사였다. 최민준과 박지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흠뻑 젖은 블라우스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 차가운 물 덕분에 제가 잠시 잊고 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최민준을 넘어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박지민에게로 향했다. 저는 제가 살던 신림동 반지하 방의 겨울을 기억합니다.
외풍이 심해 아무리 연탄을 떼도 우풍이 가시지 않던 그 방의 냉기를 기억합니다. 배가 고파 잠 못 들던 수많은 밤의 허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 박지민 씨. 서연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당신과 당신 친구들이 복도에서,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제게 퍼부었던 그 차가운 말들을 기억합니다. 당신들은 생각했겠죠. 그 냉기와 허기와 조롱이 저를 부서뜨릴 것이라고. 저를 영원히 그늘진 곳에 주저앉힐 것이라고. 하지만 당신들은 틀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연회장을 둘러보았다. 동정하거나 혹은 구경거리로 여기는 수많은 시선들을 피하지 않고 하나하나 마주했다. 그 모든 것들은 저를 부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난은 제게 간절함을 가르쳤고 멸시는 제게 꺾이지 않는 의지를 주었습니다. 당신들의 조롱은 제게 강철 같은 심장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 과거의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처와 눈물까지도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그녀는 다시 최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연이 물었다.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용기 없이 그저 환경을 탓하고 주저앉는 나약함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진짜 부끄러움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으로 타인을 짓밟고 상처를 주면서 희열을 느끼는 비겁함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눈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천박함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예리한 칼날이 되어 화려한 명품과 직함으로 갑옷처럼 둘러싼 그들의 맨살을 후벼 팠다. 연회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서연은 다시 한번 박지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아닌 깊은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말입니다, 박지민 씨. 나는 오늘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제가 결코 어떤 어른이 되지 말아야 하는지를 똑똑히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그것은 가장 잔인한 형태의 자비이자 가장 완벽한 형태의 복수였다. 서연은 말을 마친 뒤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돌아섰다. 그녀는 자신의 젖은 옷이나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당당하고 곧은 자세로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사람들이 길을 열었다. 그 순간이었다. 서연의 압도적인 연설에 모두가 넋을 잃고 있던 그때 어색해진 분위기를 수습하려던 사회자가 황급히 마이크를 잡았다. 자, 분위기가 좀 무거워졌네요. 이제 다 같이 단체 사진 한 장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남편분들, 아내분 곁으로 빨리 모여주세요. 그 말이 신호였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뒤풀이에 합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남편들이 무리를 지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부분이 아내들의 자랑처럼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었다. 그 무리의 선두에는 강서연의 남편 이현우 정책기획관이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직접 데리러 온 참이었다. 그의 눈은 곧장 연회장 반대편으로 향하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했다. 흠뻑 젖은 아내의 옷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런데 현우가 아내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현우와 함께 들어온 남편들 중 한 명, 국내 굴지의 IT 대기업 부사장인 김 이사가 연회장 안쪽의 광경을 보고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출구를 향해 걸어가던 강서연에게 꽂혀 있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최근 정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었고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장관의 얼굴을 모를 리가 없었다. 김 이사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뻣뻣하게 굳은 몸을 돌려 강서연을 향해 섰다. 그리고 군대에서 갓 전역한 이등병처럼 본능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손을 내렸다.
그리고 연 회장이 떠나갈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주목. 교육부 장관 강서연님께 대하여 경례. 쩌렁쩌렁한 외침이 정적을 갈랐다. 교육부 장관. 그 단어가 마치 수류탄처럼 연 회장 한복판에 떨어졌다. 그의 외침에 함께 들어온 다른 남편들 중 몇몇도 화들짝 놀라며 서연을 알아보았다.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책임 연구원 등 직간접적으로 교육부와 업무를 해왔던 이들이었다. 그들 역시 김이사를 따라 칼같이 부동자세를 취하고는 서연을 향해 완벽한 각도로 허리를 숙여 경례했다. 경례. 충성. 군대식 경례와 공무원 사회의 깍듯한 인사가 뒤섞여 기묘한 광경을 연출했다. 연 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지 못해 얼어붙었다. 강서연과 교육부 장관이라는 단어를 필사적으로 연결시키려 애썼다. 가장 큰 충격에 빠진 것은 단연 박지민과 최민준 부부였다. 박지민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신림동 반지하 말단 공무원 가난. 그녀가 서연에게 붙였던 모든 꼬리표들이 산산조각 났다. 자신이 25년간 기억하고 경멸했던 그 친구가 이제는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자신이 쏟아부은 차가운 물과 모욕적인 언사들이 이제는 수천 배의 무게가 되어 자신의 목을 옥죄어 오는 듯했다. 최민주는 사색이 되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쥐꼬리만 한 월급쟁이, 능력 없는 남편이라며 조롱했던 대상이 바로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이었다는 사실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의 건설사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대규모 사립학교 및 교육타운 건설 프로젝트. 그 모든 사업의 인허가 최종 열쇠를 쥔 사람이 바로 눈앞의 강서연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서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에게 경례하는 이들을 담담하게 돌아보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답례했다. 그 모습에는 조금의 과시나 의기양양함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품위만이 흘렀다. 마침내 아내의 곁에 다가온 이현우가 자신의 자켓을 벗어 젖은 아내의 어깨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동창들은 그제야 서연이 말했던 평범한 공무원 남편이 교육부 내에서도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정책기획관 이현우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경악했다. 서연은 남편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그를 향해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모든 경악과 공포, 비굴한 시선들을 뒤로 한 채 조용히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마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주인공처럼. 동창회의 밤이 남긴 후폭풍은 거셌다. 강서연 장관의 정체가 밝혀진 순간 신라호텔 영빈관은 순식간에 무너진 허영의 폐허가 되었다. 사람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박지민과 최민준 부부 주변으로는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다. 부부는 그 자리에서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했다. 며칠 뒤 예상대로 박지민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였다. 서연아, 아니 장관님.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만나줘. 답장이 없자 그녀는 비서실을 통해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다. 그 목소리는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공포와 비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이 잘못될까봐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생명이 끝장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든 연락을 무시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박지민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발버둥 치는 것뿐임을 알고 있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서연은 퇴근길에 관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초췌한 얼굴에 값비싼 옷차림이 오히려 더 초라해 보이는 박지민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차를 보자마자 달려와 길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장관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 남편 사업만은 제발. 그녀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서연의 발치에 매달렸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일어나세요, 박지민 씨. 여긴 길거리입니다. 서연은 그녀를 일으켜 세운 뒤 근처의 조용한 전통 찻집으로 이끌었다. 마주 앉은 지민은 여전히 횡설수설하며 용서를 빌기 바빴다. 서연은 그녀의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 찻잔이 식을 무렵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지민 씨, 당신은 지금 나에게 사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장관님. 저는 진심으로. 아니요. 서연은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이 불러올 결과가 두려워서 그 공포에게 사과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내가 겪었을 모멸감이나 상처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당신 남편의 사업과 당신의 체면만이 중요할 뿐이죠.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곡을 찔렸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과는 미안하다는 말 100마디보다 상대가 얼마나 아팠을지를 가슴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뿌린 그 차가운 물이 단순히 옷을 적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25년 묵은 상처를 헤집고 영혼을 핥히는 일이었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로 사과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지금의 교육부 장관 강서연이 아니라 25년 전 당신의 발 아래서 울고 있던 18살의 강서연에게 당신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언젠가 당신이 그 아이의 아픔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게 될 때 그때의 사과라면 나도 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은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찻집에 홀로 남겨진 박지민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찻잔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깊은 부끄러움과 마주해야 했다. 그것은 공포와는 다른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진짜 수치심이었다.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서연 장관이 임기 내내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학생 정서 안정 및 관계 회복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강서연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어 전국의 모든 학교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학교마다 전문 상담 교사가 배치되었고 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교실의 풍경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서연은 장관 임기를 명예롭게 마쳤다. 수많은 정계의 러브콜과 기업의 영입 제안이 있었지만 그녀는 모두 고사하고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의 정책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겨 조용한 삶을 선택했다. 그리고 자신의 사재를 털어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화양청소년 재단이었다.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모교의 이름을 이제는 가장 따뜻한 희망의 이름으로 되살린 것이다. 재단은 학교 폭력과 가정 문제로 고통받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쉼터와 상담, 그리고 학업을 지원하는 일을 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연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를 찾았다.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는 봉사활동이 있는 날이었다. 흙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그곳에서 서연은 장관 시절보다 더 큰 평온과 행복을 느꼈다. 그때 텃밭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잡초를 뽑고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수수한 옷차림. 예전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오히려 훨씬 편안해 보이는 얼굴. 박지민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지민이 고개를 들었고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지민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이내 깊은 부끄러움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저 장관 아니 이사장님. 그녀의 눈에 금세 눈물이 차올랐다. 그것은 2년 전 관사 앞에서 흘리던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한 끝에 흘리는 진정한 회한의 눈물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지민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제 괜찮아요, 지민 씨. 서연의 따뜻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손길에 지민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은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가만히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한참 후 눈물을 그친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 봉사하러 나왔었어요.
여기서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매일매일 깨달았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서연아. 그녀는 처음으로 서연을 서연아라고 불렀다. 그 호칭 안에 그녀의 길고 길었던 참회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알아요. 당신의 사과 이제는 잘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고개 들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좋은 일 많이 해줘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함께 가꾼 작은 텃밭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는 땅 위에서 화해하고 있었다. 강서연.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눈물 위에 위태롭게 핀 강철의 별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도 걸음 삼아 더 많은 씨앗을 품고 키워내는 단단하고 온유한 대지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복수로 완성되지 않았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차 비로소 완벽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